내 아들, 배고플지? 엄마가 밥 해줄게. 오늘 이 집구석 다 박살낸다. 도끼를 품고 대문을 발로 걷어찼던 저를 맨발로 뛰어나와 안아주던 한 노인. 그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피도 눈물도 없던 사채업자인 제가 왜 그날 몽둥이 대신 숟가락을 들었는지. 저는 남들 다 잠든 새벽에 움직이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게 제 직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채업자.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고 믿으며 거칠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제 손등에 난 흉터들은 그 치열했던 삶의 흔적들이죠. 그런데 3년 전 제 등에 칼을 꽂고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 원을 들고 야반 도주를 한 놈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동생 녀석이었는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전국 팔도를 뒤지고 사람을 풀어서 마침내 놈의 고향집을 알아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이었죠. 네 놈은 죽었어! 씨발,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각오해라! 차를 몰고 가는 내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복수심에 불탄 눈에는 핏발이 섰고 제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담벼락은 무너져 내리고 마당에는 마른 잡초만 가득했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문을 발로 쾅 하고 걷어찼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당장 나와. 동네가 울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질이 뻗쳐서 마루로 뛰어 올라가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당신 아들 어디 있어? 나 누군지 알지? 당신 아들이 돈 떼먹고 도망간 사채업자야. 당장 불어. 제가 윽박을 지르며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굽은 허리를 펴고 제 쪽으로 기어오시더니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내 아들, 이제 온 거야? 응, 엄마가 너 기다리느라 잠도 못 잤어.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를 잡는 힘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잡힌 손을 빼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제 손등의 흉터를 보더니 거친 손으로 그걸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다쳤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옆에 없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할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 치매구나. 자식 얼굴도 몰라볼 정도로 정신이 놓여버린 상태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도 끊겼는지 차가운 냉기만 가득했죠. 그 돈 많은 놈이, 2억이나 챙긴 놈이 자기 엄마는 이런 구석에 던져두고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튄 겁니다. 갑자기 치솟던 분노의 방향이 할머니가 아니라 그놈에게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사채업자인 나도 이 정도로 막장은 아닌데 어떻게 자기 부모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죠. 밥이라도 좀 먹으려만. 할머니는 울음을 그치더니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우리 아들 밥 먹어야지. 엄마가 맛있는 찌개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내 강아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돈 나올 구멍을 찾아야 하는데 말이죠. 부엌에서 들리는 낡은 냄비 긁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낮은 콧노래 소리. 평생 고아로 자라며 돈이 최고라고 믿고
악착같이 살아온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며 올라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달그락거리며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전기가 끊겨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말이죠. 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담배를 한 대 물려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걸려서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낡고 좁은 집에서 나는 소리들이 제 거친 심장 소리를 덮어버리더군요. 아들아, 밥 먹자. 어서 들어와. 할머니의 부름에 방 안으로 들어가니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와 사방이 이 나간 밥그릇 2개가 낡은 소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찌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건더기도 없는 허연 된장찌개였죠. 할머니는 제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시며 제 얼굴만 쳐다보셨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살 빠진 것 좀 봐. 엄마가 미안해. 고기라도 좀 사둘걸.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목이 메어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짜고 식어서 비린맛까지 났지만 평생 먹어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무겁고 뜨거운 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그 맛없는 찌개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당신의 마른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그래, 천천히 먹어. 아무 데도 안 가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거다. 응.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돈을 뺏으러 온 사람이고 당신 아들은 지금 어디선가 내가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의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고 있자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안 갈게요.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이 행여나 차가울까봐 당신의 품속에 제 손을 꼭 넣고 잠드셨더군요. 사채업자로 살면서 늘 배신을 경계하고 머리맡에 연장을 두고 자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단잠을 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채업자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할머니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잠이 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저르리에 찬물에 손을 적셔가며 쌀을 씻는 할머니의 굽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서울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풀고 그놈을 계속 쫓아야 했죠. 이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독촉 전화를 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머니, 시장 가요. 제가 고기 사드릴게.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에 덩치 큰 남자가 남루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걷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제일 좋은 내복과 두툼한 외투,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미안해하시던 소고기를 한가득 샀습니다. 돈을 내는 제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수천만 원을 수금할 때보다 고깃값 몇십만 원을 쓰는 지금이 비로소 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제 팔짱을 꼭 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네.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좀 보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말할 수 없는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놈이 빌려간 2억 원. 사실 그 돈을 다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놈 잡을 때까지 딱 한 달만 이 할머니 아들 노릇해보자. 그놈이 버린 엄마, 나라도 잠시 빌려서 써보자. 그렇게 악명 높은 사채업자 이태식의 기묘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마을의 일꾼이자 효자 아들로, 밤에는 부하들에게 은밀히 연락해 도망간 놈의 뒤를 쫓는 추격자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수금 실적보다 할머니의 혈색이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해졌고
명품 시계보다 할머니가 깎아주신 투박한 사과 한 조각이 더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은 다시 세 달이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거친 욕설 대신 할머니의 말벗이 됐고 수금 장부 대신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부하 놈들은 전화가 와서 난리였죠. 형님, 대체 어디서 뭐 하시길래 회사에 얼굴도 안 비추냐고 말이죠. 저는 그냥 중요한 공사 중이다라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제게 그 공사는 무너진 할머니의 마음을 보수하고 얼어붙은 제 삶을 녹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사였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강씨네 효자 아들로 불렀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에게 점수를 딴 건 제 덩치와 험악한 인상 덕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 집에 못질해주고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니 동네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사탕이며 고구마를 챙겨주셨죠. 돈을 뺏으러 다니던 제 손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인다는 게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일한 뒤에 마시는 할머니표 막걸리 한 잔이 강남바에서 마시던 비싼 양주보다 100배는 더 시원하고 달콤하더군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가끔 심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대문 앞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셨죠. 제가 다가가면 아들아, 넌 왜 아직도 안 오냐며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알싸하게 저려왔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는 놈은 이 귀한 사랑을 내팽개치고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제 가슴 속에서는 그놈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정의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돈 2억을 들고 튀었던 그놈. 할머니의 진짜 아들 녀석이 몰골이 반쪽이 된 채 나타난 겁니다. 돈을 다 탕진했는지 옷은 너덜너덜하고 눈에는 도끼만 가득한 채였죠. 그놈은 대문 안에 있는 저를 보고는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내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입 닥치고 들어라. 네 엄마는 지금 내가 네 아들인 줄 안다. 너 같은 쓰레기가 나타나서 할머니 기억 망치면 그땐 죽는다. 방 안에서 할머니가 보실까봐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경고했죠. 입 닥치고 들어라. 내 엄마는 지금 내가 내 아들인 줄 안다. 너 같은 쓰레기가 나타나서 할머니 기억 망치면 그땐 죽는다. 그놈은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돈은 다 날렸고 갈 곳이 없어 엄마 돈이라도 훔치러 왔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먹이 참지 못하고 그놈 얼굴로 향했습니다. 사람답게 살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제 어머니를 등쳐먹으려 하다니. 저는 그놈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 차에 태워 제 부하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놈, 내가 준 돈 다 갚을 때까지 가장 힘든 공사판에 처박아 둬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불량배가 있길래 제가 혼쭐을 내줬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다 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인생에 2억쯤은 날려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2억 원을 주고 진짜 가족을 산 것 같아 제가 더 이득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짜 아들이 다녀간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신 것처럼 말이죠. 밤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철수야, 넌 참 착한 아들이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저는 제 이름도 아닌 철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할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가짜 아들 연극을 조금만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노인이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유난히 기운이 없으셨죠.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빤히 보시더니 평소처럼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조용히 제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치매가 나은 건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신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태식입니다. 태식이요.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태식아. 고맙다. 우리 태식이 지옥 같은 내 인생에 천사가 왔었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제 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드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는 놈은 끝내 오지 않았고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들은 마을 어르신들이 오셔서 눈물을 흘려주셨죠. 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상주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효자였다고, 어머니가 복이 많으셨다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돈을 뺏으러 온 악마였을 뿐이니까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비어버린 낡은 집,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구석 깊숙한 곳에 낡은 보따리가 하나 꽁꽁 싸매져 있더군요. 그걸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꺼천대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제가 사들인 새 옷들과 할머니가 직접 뜨신 삐뚤삐뚤한 목도리,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과 제가 시장에서 사들인 고기 영수증들, 그리고 짤막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아닌 거 처음부터 알았다네. 그래도 고마워. 무서운 문신 가득한 손으로 내 거친 손 잡아줘서 정말 고마웠네. 자네도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일 텐데 부디 나쁜 일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게. 할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제 정체를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를 아들로 받아주셨던 건 돈에 눈먼 사채업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 저를 보셨기 때문이죠. 그 보따리 밑바닥에는 제가 떼먹혔던 2억 원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모아오신 낡은 통장 하나, 그 안에는 푼돈을 모은 흔적과 함께 우리 철수, 나중에 장가갈 때 보태라는 가슴 저린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수금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새롭게 살 기회라는 엄청난 돈을 말이죠. 저는 그 길로 사채업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소중한 돈과 제가 가진 기술을 보태 작은 가구점을 냈죠. 가끔 힘이 들 때면 할머니가 주셨던 낡은 목도리를 꺼내 목에 둘러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던 이태식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집을 따뜻하게 채워줄 가구를 만드는 목수 이 씨가 있을 뿐입니다. 악마처럼 살던 저를 천사로 만든 건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라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와 그 진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 여기는 사연 청취입니다.